교장실 문을 열었을 때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선 선생, 앉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교단에 서신 분의 목소리였지만 이 낮은 톤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승진은 보류해야 할 것 같네.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제 입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40대 초반 최연소 교감 승진 대상자. 20년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쏟아부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는데 며칠 전 동료 선생님들이 축하한다며 케이크까지 사왔던 그 기쁨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여셨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교육청 민원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익명의 투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선 교사는 교장 딸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동료들의 공을 가로챘다. 대학 시절 행실이 불량했으며 이를 숨기고 교직에 임용되었다. 승진은 실력이 아닌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제 손등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정말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네. 지선 선생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잘 알아. 교장 선생님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서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접수된 이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승진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네. 규정이 그래.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대체 왜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저를 이토록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학교에서 누군가와 다퉜던 적도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학부모들과도 특별한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그런 적 없는데 누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상철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다정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놈이 그런 몹쓸 짓을 괜찮아, 여보. 진실은 곧 밝혀질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힘내. 그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그 위로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다정함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남편의 위로를 들으면서도 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까요? 왜 남편의 손길이 마치 차가운 무언가로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 저는 친정아버지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려다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교장 선생님께 전해 들으셨다며 저를 당신의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투서 복사본을 책상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지선아. 네, 아버지. 이 투서를 보낸 사람은 너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은 내가 교장의 딸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승진 대상자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내 과거에 대해서도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 아버지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투서의 글씨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 하나하나를 짚으며 마치 범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처럼 오래도록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참으로 낯이 익은 글씨체로구나.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낯이 익다니요. 아버지가 아시는 사람의 글씨란 말입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누가 이런 짓을?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아버지는 투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비열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꼬리를 밟게 되어 있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이 익은 글씨체. 대체 누구의 글씨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이 익은 글씨체. 저는 학교의 모든 동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말도 안 됩니다. 제 결혼식 때 주례까지 서주신 분인걸요. 이 선생님?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까지도 승진 축하한다며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원한을 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밤마다 저는 잠을 줄여가며 제 결백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수업 일지, 학생 상담 기록, 동료 평가 자료, 학부모 감사 편지, 쌓이고 쌓인 서류들이 책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은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일이 많네. 먼저 자. 그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제게 안부를 물었는데 요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투서 이야기가 나오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보, 오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만 보면 그 생각밖에 안 나서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까지 그 이야기만 들어야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0년. 처음부터 그는 늘 그림자였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친정 가족 식사. 그곳은 늘 책과 토론이 오가는 작은 학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새로운 교육 정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추진하는 AI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가?
교수인 오빠는 자신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내 논문에서 다룬 통계를 보면 어머니까지도 최근 읽은 교육학 책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구석에서 묵묵히 과일만 깎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회사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별일 없어요. 그냥 그렇죠. 뭐라며 짧게만 대답하자 점차 아무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표정을 기억합니다. 과일을 깎으면서도 귀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외감, 열등감, 그리고 분노.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당신네 집안 사람들은 참 대단해. 갑자기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가도 못 알아들을 말들만 하고 사니. 목소리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당신 분야에서 최고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최고? 고작 중소기업 과장이 뭐가 최고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네 집안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밖에 안 보이겠지. 교장의, 교수의, 교사. 다들 학식 있고 명예롭고. 나, 고졸 출신 중소기업 과장. 당신네 집안 모임에서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그림자, 남편이라 부르며 얼마나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저를 향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불과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40대 초반 최연소 교감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소식이 학교에 공식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축하한다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날 20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찜갈비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데친 무와 대파, 양념에 재운 갈비를 정성스럽게 찜통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이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기뻐하겠지. 우리 함께 축하하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여보,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뭔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눈은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교감 승진 대상자가 됐대요. 제 목소리는 기쁨으로 살짝 떨렸습니다. 축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웃음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잠시 후 그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거실을 휩쌌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잘났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나 같은 놈이랑은 말도 섞기 싫겠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려? 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장 딸에 교감 선생님까지 아주 완벽한 집안이네. 명문가 출신에 학식도 있고 이제 교감까지. 와, 대단하다 정말. 목소리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같은 고졸 출신 중소기업 과장이랑은 이제 수준이 안 맞으시겠지. 교감 선생님이 중소기업 과장 따위랑 산다는 게 창피하시겠어. 여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당신을. 됐어. 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제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초라해 보일 뿐이야. 교감 선생님 남편. 웃기네. 나는 평생 교장 선생님의 사위로 살다가 이제는 교감 선생님의 남편으로 살겠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찜갈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김이 제게는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의 열등감이 시커먼 독이 되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축하가 아닌 차가운 질투와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성공이 남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모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불과 며칠 후 익명의 투서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끔찍한 상상을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작은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저를 피했습니다. 여보, 같이 저녁 먹어요. 나 약속 있어. 먼저 먹어. 여보, 주말에 친정해. 나 야근해야 해. 너 혼자 가.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아련한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20년 전 풋풋했던 그의 글씨체. 사랑하는 나의 지선에게. 노란 편지지에 파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들. 저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지선아, 오늘 너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 너 같은 사람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 따뜻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남편은 정말 저를 사랑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글씨체?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리을을 쓸 때 동그랗게 말아 올리는 버릇. 미음을 쓸 때 마지막 획을 길게 빼는 습관. 지를 쓸 때 두 번째 획을 약간 비스듬히 긋는 특징. 그것은
며칠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던 그 익명투서의 글씨체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제 남편이 제게 이럴 수 있나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제 인생을 파괴하려 했단 말입니까? 한때 너 같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 라고 썼던 그 손으로 교장 딸이라는 배경을 이용해 승진했다는 거짓말을 적었단 말입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는 여전히 두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의 사랑 고백, 하나는 며칠 전의 익명투서. 같은 손이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연애편지 뭉치와 투서, 복사본을 들고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한시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봐주세요. 제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렸고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내민 두 장의 종이를 받아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보셨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틱, 톡, 틱, 톡. 아버지, 이거 상철 씨 글씨 맞죠? 그렇죠?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돋보기 안경을 벗고 지친 눈을 감으셨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어떡해요. 제 남편이 저한테 이런 짓을. 처음 그 투서를 봤을 때부터 짐작은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남편의 글씨라는 것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지. 설마 했다. 설마 사위가 내 딸에게 이런 짓을 하겠느냐고. 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당신의 서재 가장 깊숙한 금고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네셨습니다. 봉투는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필적 감정서다.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내가 연애 편지를 발견하기 며칠 전 아비는 이미 그자가 과거에 썼던 다른 서류를 입수했다. 혼인신고서, 회사 서류, 친정에 보낸 설날 카드. 그것들을 전문기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감정서를 펼쳤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필적 일치율 99.9%. 감정 결론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요. 지선아.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은 늙고 주름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자의 비열한 승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교직을 그만두거나 승진을 포기하거나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자가 원하는 결말이야.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모든 것은 이 아비가 준비하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지선아,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저 평소처럼 학교에 나가고 평소처럼 생활해라. 그자에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절대 눈치채게 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믿어라. 아비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남편에게는 친정에서 자고 갈게라고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저는 무언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제가 승진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는 표정,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냉소를 짓는 얼굴, 교육청 조사 이야기를 하면 은근히 기대하는 듯한 눈빛,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온 가족이 모이도록 하거라. 중요한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겠다. 저는 그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모이래요.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신대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산 상속? 갑자기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하시려나 봐요. 남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가야 하는 거지? 당연하죠. 사위인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기대하고 있겠죠. 교장 선생님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그 중에 사위인 당신에게도 몫이 돌아올 거라고. 그는 아마도 생각했겠죠. 장인이 마침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려 한다고. 그리고 20년을 함께한 사위인 자신에게도 몫이 돌아올 거라고. 어쩌면 투서로 아내를 공경에 빠뜨린 것도 결국 용서받을 거라고. 주말 저녁 친정집 식탁에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내외, 그리고 저희 부부. 남편은 평소와 달리 아버지에게 연신 술을 따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한 잔 드세요. 장인어른, 제가 구워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는 모두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수천 권의 책들, 오래된 책 냄새. 변호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지인이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자, 모두 앉게. 아버지는 당신의 책상 앞에 앉으셨고 우리는 그 앞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교장 선생님의 유산 상속에 관한 사전 논의 자리입니다. 남편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 속에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유언장이라며 서류 한 통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전 재산을 내 사위 상철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순간 남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와 오빠는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에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살짝 떨었습니다. 기쁨을 애써 감추려는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말을 손으로 제지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의 한쪽 벽면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꽂힌 수천 권의 고서적과 책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서, 교육학 서적, 문학 전집, 역사서, 사회과학 서적. 평생을 모으신 책들이었습니다. 저것이 내 전 재산이다.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지식과 철학이지.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샀네. 가끔은 2권, 3권씩도 샀지. 그렇게 모은 책이 저기 있는 수천 권일세. 아버지는 책장을 쓸어보셨습니다. 오늘부로 이 서재의 모든 책을 내 사위에게 상속하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기쁨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마지막으로 굴욕감으로 일그러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왜 마음에 안 드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멸시했던 배움일세. 자네가 평생 쓸데없다고 무시했던 책이지. 그것이 바로 내 전 재산이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배움. 그가 평생 열등감의 원천으로 여겼던 책. 그것이 지금 전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책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필적 감정서일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가 보낸 투서일세. 내 딸의 앞길을 자네의 그 천박한 열등감으로 가로막으려 했던 증거지. 아버지는 감정서를 책상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필적 일치율 99.9%. 선명한 빨간 글씨였습니다. 남편은 무어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말에 그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진정 가지지 못한 것은 학력이 아닐세. 아버지는 남편을 향해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생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듯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를 보게. 저 사람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네. 하지만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지. 책 한 권 읽지 않고도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일세.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자네보다 자네 아내가 훨씬 가난한 사람이야. 자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 책들이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수업이네. 아버지는 책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기 있는 책들을 다 읽어보게.
자네가 그토록 멸시했던 배움의 무게가 얼마인지 평생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할 걸세. 하지만 한 권,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다면 자네는 알게 될 것이네.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버지는 서재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게. 그것은 완벽한 참교육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짐을 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옷장 문 여는 소리, 서랍 열리는 소리, 가방 지퍼 잠그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투서는 무고로 종결되었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투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20년 교직 생활은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류되었던 제 승진도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9월 1일 저는 마침내 교감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교감 임명장을 받는 날 동료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선 선생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학부모들도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잘했다, 지선아.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대견하구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남편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의 서재에 갑니다. 한때는 남편의 열등감을 자극했던 그 공간은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배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에게 유산으로 주려 했던 그 수천 권의 책들. 저는 그 책들을 천천히 하나씩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국가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아버지가 남편에게 주려 했던 마지막 수업의 의미를요. 어느 날 저는 책장 사이에서 아버지의 낡은 독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가죽 표지의 오래된 노트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읽은 책들에 대한 감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맨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움의 끝은 지식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에 있다. 내 사위가 그리고 내 딸이 언젠가 이 뜻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아버지가 주신 이 마지막 수업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감실 창밖으로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속에서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진짜 어른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마지막 수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지혜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